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빠른 코인 이야기, 오늘의 코인,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혜입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2025년 1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이성적으로 시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나온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랠리 보여줬던 3대 지수,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빠졌고 S&P 500 지수도 0.21%가량 밀렸습니다. 또 나스닥도 0.89%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의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크립토 이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갠슬러가 또 리플의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일을 벌이고 갔습니다. SEC가 리플과의 소송 결과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리플이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면서 다시 항소가 시작됐습니다. 언제쯤 리플이 SEC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일부 영업 정지가 담긴 내용을 통지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이 조금 와전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핵심은 신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행위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기존의 이용자들은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려 988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최근 조정을 겪은 가운데 디파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매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식,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모두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이슈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인 시작하기 전에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10만 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10만 달러 선에서 머무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플은 오늘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7년 만에 올타임하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기대되는 리플 상승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인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퍼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은 안 파는 게 실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왜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어렵다는 말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제 채널에 와서 댓글을 이제 다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제 뭐 항소할 거다,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리플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나는 전부 다 팔았다. 근데 저는 나는 전부 다 팔았다 이런 댓글을 쓰지 말아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따라할 것 같죠? 지금 팔아도 될까요? 저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팔랑귀라서.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야기가 새는데 제가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 저는 뭐 A, B, C라는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종목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코인인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댓글 다신 분들한테 하트를 항상 다 눌러드리거든요. 틀려도요? 네. 원래 그냥 쭉 다 눌러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예상을 하는구나 하면서 쭉 눌렀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너 이거 있다 그랬으면서 왜 없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있다 그랬냐? 너 하트 찍었으니까 그거 있어서 하트 찍은 거 아니냐? 긍정으로 해석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 댓글에
뭐 전부 다 난 했다. 뭐 전부 다 풀 매수했다. 뭐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웬만하면 댓글을 못 달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주제로 돌아와서 네. 근데 만약에 리플이 그러니까 SEC가 항소를 해서 리플이 떨어진다. 근데 SEC가 항소를 하는 거 맞췄는데 리플은 오히려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장이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악재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 시장이 어렵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도 제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항상 조심해서 하니까 네. 휘둘리지 않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매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축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리플이 업비트 기준으로 네. 2018년 1월에 있었던 한 4,920원? 요 정도 가격을 네. 어제 갱신했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이죠, 버즈님? 7년 만에. 그러니까 2018년 1월이고 지금은 2025년 1월이니까 정확히 7년 만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제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아요. 오늘 방송하는 날 네. 갱신해서. 해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뭐 다들 힘드셨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있는 코인에 투자한다면 탈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 선택을 한다라고 치면은 네.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이 딱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에는 늦었나요, 빨랐나요? 살짝 늦은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 네. 빠른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만약에 시간이 좀 걸렸으면 이 정도로 좀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거면 요거를 염두에 두고 코인을 골라야 돼요. 뭐냐면 내가 물릴 걸 감안하고 코인을 골라야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무슨 물릴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2023년, 2024년 제가 투자하기 좋습니다라고 할 때는 네. 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물릴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물리더라도 고점을 4년 뒤에 반감기 다시 오고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잘 염두에 두시고 리플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갱신했고 비트코인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겠죠. 네. 근데 제가 고점을 갱신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2개를 더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시총이 높았던 코인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랑 맞아요. 네. 솔라나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대단. 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또 솔라나? 이렇게. 네. 한 번쯤 쏘지 네. 않을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너무 네. 저희 방송에서 같이 했던 그랬나요? 내용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 2개 코인은 지금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라고 네. 막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솔라나 2023년에 엄청나게 네. 폭발적으로 올랐고 네. 2023년도 폭발적으로 올라, 2024년도 폭발적으로 올라, 2025년도 폭발적으로 올라 그런 코인은 없어요. 네, 물론 솔라나가 2025년 올해도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항상 폭발적으로 오르는 코인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뭘 사는 게 좋냐면 나스닥을 사셔야죠. 네, 코인을 네. 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안 오른다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안 오른 게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락장 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럼 많이 안 떨어지고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데 네.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걸까요? 덜 떨어지고 적당히 오르는 게 좋은 걸까요? 변동성이 적은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서 이더리움은 변동성을 확인하고 변동성을 원해서 투자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다 확인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나누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일단은 리플 축하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네. 리플이 어쨌든 SEC가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리플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뭐 끼워 맞추기 가까운데 그런 이제 어쨌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자 일단은
결국에는 SEC가 리플 상대로 항소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결국에는 항소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항소를 하지만 항소하는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어서 어차피 이 항소 기각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항소를 하든 말든 요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는 것 자체가 호재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EC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좀 친암호화폐 성향의 요 사람이 SEC 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막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게리 겐슬러도 맨 처음에 딱 왔을 때는 네. 친암호화폐 성향이라고 했었어요. 네, 지금도 본인을 친암호화폐 전혀 성향이라고. 그렇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의 행보를 봤을 때. 근데 게리 겐슬러가 어쨌든 SEC 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네요, 네. 교수님. 네. 네, 그래서 뭐 친암호화폐 성향이 온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물론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가 어쨌든 긴장은 조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항소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리플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요 소송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 리플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거는 절대로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약간 주고받고 파는 거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코인베이스가 바로 리플을 재상장시킨 거였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맨 처음에 이 소송이 걸렸을 때 네.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리플을 상폐시켰거든요. 어. 네, 그래서 네. 가격이 하락한 거였는데, 네.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을 시켰고, 다시 상장을 시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부는 뭐 SEC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리플이 기관한테 팔 때나 다른 데다 팔 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리플이 증권은 아니고 증권법을 위반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합의를 해서 벌금을 물거나, 안 그러면 그냥 벌금 물거나 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완벽하게 이겼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SEC가 그 전에 항소를 했던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판매나, 안 그러면 개인한테 판 요 리플 관련해서가 아니었고, 네. 뭐 프로그래밍 판매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야 이것도 증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소였는데, 지금 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제출했던 건 뭐냐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리플은 증권이 아닌데 판매를 할 때 증권법을 위반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건데, 애초에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해줘. 1심부터 내용을 다 뒤집자는 네, 아예 내용이죠? 다 뒤집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도 이거 증권법 위반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리플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이 뒤바뀔 일은 거의 없겠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저는 리플에 꽤나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거 저는 못생기게 캡처됐지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언제 했었냐면 2023년 8월 1일자 방송입니다. 그때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때 제가 뭐라 했냐면 SEC가 항소해도 소용없다. 애초에 SEC가 항소한 항목 자체가 중요한 항목이 아닐 뿐더러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이때 어떤 짓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국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판결 중에 오. 항소해서 뒤집혀진 경우의 수를 제가 체크를 해왔었어요. 와, 퍼즐 어느 정도 항소가 뒤집히나요? 네, 해서 이걸 보면은 네. 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8% 정도인데, 이 8%도 대다수는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아, 네, 그러니까 뒤집혀진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까요? 새로운 증거는 없는 거겠죠?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애초에 중요한 증거가 있었으면 애초에 1심할 때 했겠죠. 왜냐면 1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새로운 증거 없이 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걸로 뒤집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리플 관련해서 제가 영상 뭐 올리면 공부를 더 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은데 판결문 나왔을 때 판결문 해석해가면서 제가 방송을 그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퍼즈님도 공부를 하시는데 네, 뭐 저는 네. 당연히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국내 기사들 다 해외 기사 막 그냥 퍼오기만 할 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진짜 네. 국내에서 요 판결문 다 해석해가면서 네. 번역해가면서 한 몇십 장 내는 거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SEC가 주장한 것도 터무니없고 이걸로 뒤집혀질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곧 퇴임하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게리 겐슬러보다는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이제 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그 꼬장을 부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리플이 SEC가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리플 홀더분들은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10,0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어쨌든 매우 높으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라도 사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서운합니다. 어제도 사실 조금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12월 달 리플 제가 다뤄드릴 때도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서운하니까 예전 영상 좀 돌려보시면서 아직 10,000원까지는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렇게 되면 한 적어도 한 2-3달 정도는 그냥 정식으로 매수하시면 저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슈가 있었던 거를 제가 또 다 추가로 갖고 왔는데 어제 정말 철렁하는 소식이었잖아요. 철렁할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철렁하지 않죠.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 뜬 기사예요. 단독 금융당국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 기사 제목이 이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갑자기 내 계좌가 다 묶이는 건가?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 수 들잖아요. 있잖아요. 이것만 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 뭐 신규 가입자 6개월간 뭐 안 돼. 약간 이런 거라도 붙여놓든가. 이렇게만 쓰니까 물론 뭐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업부터 있는 거 빼야 되냐? 근데 기사를 읽어봤냐? 네,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헤드라인만 보고 네. 다들 물어보셨군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기사가 나왔고 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퍼가는 식으로 기사를 좀 이제 했는데 그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정정 네. 기사가 나오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오보다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또 어디서는 아예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영업 정지라고 해서 뭐 업비트가 문을 닫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아직 처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통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아직 그건 정확히 나온 거 없습니다. 정확히 나오면 제가 이제 다시 다뤄드릴게요. 근데 이 처분이 확정이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은 업비트는 영업 정지 기간이 최대 6개월인 거고 이때는 영업 정지라고 해서 아예 거래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신규 고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가입자들은 그냥 업비트를 쓰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를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걱정도 불필요한 거죠.
네, 아마 업비트에서 신규로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뭐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계좌를 터가지고 업비트로 코인을 보내는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왜 업비트만? 네, 왜 업비트만 이렇게 제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업비트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지 아. 멋대로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전 좀 줄어들고 다른 거래소들도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왜 업비트만 있냐? 빗썸이라고 막 이런 게 없을 것 같냐고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어쨌든 자금 세탁 방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금 세탁 방지 말고 나머지는 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 진짜 좀 너무 배짱 영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상폐가 된다라 나와 있는데 네.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코인이라고 다들 인지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는 미리미리 다 상폐시켰어요. 아, 네. 근데 업비트는 뭐하고 지금? 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테고 상폐되면 이거는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미리미리 상폐시켜야지. 차라리 하락장에 상폐시키던가. 네.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문이 있고 예약 주문, 스탑 리밋이 있거든요. 예약 지정가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주문을 넣는.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뭐 많이 그냥 흔하게 있는 기능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지정가, 시장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예약 지정가 안 만드냐?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었는데 어쨌든 결국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문은 수수료가 0.05%고 예약 주문은 수수료가 0.139%예요. 수수료가 이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 다를 필요가 전혀 그러네요. 없는데. 오. 네. 왜냐면 이게 손절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예전에 이 기능이 없어서 손절하고 싶으면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막 시장가로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늘리길 원하는 건지 예,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래량 늘리지 못하니까 수수료라도 더 받겠다는 건지 이게 어쨌든 3배나 차이 나는 건 전 절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업비트에서 코인을 출금할 때도 원래 내야 되는 전송 수수료보다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원화 출금할 때도 왜 1,000원씩 받는지 이런 것도 여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좀 칼을 빼들었으면 제 생각엔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사해서 좀 제대로 예, 소비자 그 투자자 보호도 좀 해가면서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해줄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이 영상을 금융당국에서 보게 된다면 네, 이 얘네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잘 해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특정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코인마켓캡이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이 코인마켓캡을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청 순으로 코인이 딱 정렬되어 있는데 원하는 코인을 찾아서 클릭을 해요. 네. 네. 클릭을 하면 그 다음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요 마켓을 클릭합니다. 네, 마켓을 클릭하면 어느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소에서의 트레이딩 볼륨, 거래가 얼마나 몇 %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걸 확인하셔서 업비트랑 빗썸에만 상장돼 있다? 그러면 조금 네, 좀 투자를 조금 자제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 유용한 정보네요, 퍼즈님. 이런 거 알아두면 왜 업비트에만 상장되어 있을까 이런 의심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30분 동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다시 보이면서 주말 동안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코인,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토크도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